자, 안녕하세요. 찬란한 계절 5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정말 좋네요. 자, 5, 6월 달은 아시다시피 교과 교육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윤리학이 있고, 정치, 사회, 사상도 있고, 통일교육론도 있고, 응용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단일 영역으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죠. 한 30%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 동서양 윤리 다 합치면 여기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50% 정도 되니까. 자, 그렇긴 해도 단일 영역으로는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셔가지고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과목은 아니죠. 애들 데려다 놓고 오늘부터 프로이트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교과 내용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우리가 학교 가서 가르칠 때는 다 교과 내용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덕과의 목표가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그야말로 진짜 도덕적인 인간, 정의로운 시민을 키워내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의 교수분들하고 여러분 다른 차이점은, 교수분들은 정말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들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교육자, 일종의 도덕적인 스승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을 어떤 식으로 함양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그 바탕이 되는 이론들이 교과교육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교과교육론의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도덕심리학이 있고, 다음에 도덕교육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은 배워야 되죠. 도덕성은 어쨌든 간에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특정한 구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요새 제가 대학 다닐 때 심리철학 배울 때 요새 심리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보통 펑션으로 봐요. 기능으로 봅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떡하니 있는 건 아니고, 마음은 기본적으로 기능으로 봐요. 그러니까 펑셔널리즘이라고 보통 불려요. 기능주의. 마음에 관한 기능주의 이런 식으로 불리죠. 마음을 기능으로 보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기능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과학의 성과물을 이제 가져온 거죠. 아마 도덕성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방식으로 기능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할 텐데, 그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음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성을 함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아마 도덕심리학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도덕교육론이 있습니다. 자, 교과교육론 파트에서 이 영역이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문제 정도씩은 매년 출제됩니다. 한 문제 정도는 매년 출제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있는데, 매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임용시험 할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올해 출제 범위, 교육과정과 관련된 출제 범위는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까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그냥 반영해서 출제할 것 같은데요. 자, 현재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함축하는 바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다라는 말이죠. 예전부터 지금까지다라는 말인데, 실제로 이전 교육과정을 출제한 건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 때 위에 제시문에 이렇게 가나 달아 준 다음에 요거 각 교육과정의 성격을 물어본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경험치에 의존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진짜 현재, 지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험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잖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절대로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문제로 전부 다 중학교 도덕만 출제했어요. 출제에다가 작년에 생활관료를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자 어쩔 수 없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 주면은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있죠? 전부. 이것도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가 출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가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문제라 그러면은 여기가 8문제 나온다는 이야기. 나머지는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렸던 보충 자료의 그 교과 교육론 평가 영역 및 기출 영역을 한번 볼까요? 옆쪽에 보시면은 쭉 학자들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시한 학자 이외에 다른 학자가 나오지 말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하나의 정보,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할 것이냐, 교과 교육론 관련해서 어디까지 공부할 것이냐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시험 범위가 있거든요. 그 시험 범위에 보시면은 뭐 프로이트, 그다음 콜버그, 비아제, 그리고 콜버그 이후 이래가지고 신콜버그 학파들, 여성주의 접근법들 등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과 내용학과는 달리요. 교과 내용학은 우리가 시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교과서하고 지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지도서, 다음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가 보시면은, 이 정도 시험 범위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 교육과정, 이 교과 교육론은 우리가 내용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교과서를 참조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는 건 기출문제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출제 평가 영역이라고 제가 제시한 내용, 그 영역들 있잖아요. 그 영역들은 기출문제와 예전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범위를 좀 합쳐서 제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요 평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공부를 다 하셔야 한다. 물론, 예상치 못한 다른 학자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할 수 없죠. 반복되는 경험이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확실한 정보일 수는 있겠으나, 경험이지 않습니까? 경험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속이기 때문에 100%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과 교육론에서, 물론 100점은 아니라도 그 영역에서 8, 90점을 맞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학자들 및 이론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뭐가 나왔는가 볼까요? 삐아제가 나왔네요. 이 삐아제는요, 특이하게도 항상 뒤늦게하고 이렇게 묶어서 출제를 많이 하네요. 아마 인지발달론자들하고 사회화론자들 사이에 아주 잘 보여주죠, 특징을. 다음에 콜버그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튜리라고 묶었어요. 그 다음에 물론 튜리얼 나왔고, 그 다음 나딩스가 나왔는데 아예 호프만하고 묶었네요. 묶을만하죠? 묶을만하죠. 기본적으로 도덕에 대한 관점이 좀 유사한 점이 있죠. 다 이렇게 감정, 그러니까 인지발달론자들에게 반대하면서 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 출제가 되었고, 다음에 보시면은 인격 교육론, 작년에 리코나가 그동안 쭉 나오지 않다가 예전에 그냥 논술 문제에서 한번 언급되었다가 작년에 리코나가 기입형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인격의 종류를 물어봤을 거예요. 인격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고, 자, 이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상하다. 제가 뭘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사회적 직관주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사회적 직관주의 나왔죠? 왜 기억이 안 나지? 나온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나왔고요. 다음에 그 교수 학습 방법 한번 보십시오.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죠?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됐죠? 출제됐는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요. 내러티브 접근법이 출제가 되었는데 요거는 생활과 윤리, 그러니까 교육과정 문제하고 같이 섞어서 그런 식으로 출제를 좀 했습니다. 자,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6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보시면은 2022년 작년에 그 생활과 윤리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데 까맣게 되는 거 지워버리십시오. 그 왜 소술 내러티브 생활과 윤리 되어 있고 밑에 부분 있죠? 그거는 제가 편집을 좀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과정 한 문제, 교수 학습 한 문제, 나머지 도덕심리학 플러스 도덕교육론 이렇게 나오고 좀 특이하게는 도덕과 평가가 지금까지 출제가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 예전에 객관식 시험기 때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를 했거든요. 이거 거의 뭐 법칙처럼, 규칙처럼 평가 한 문제씩을 출제를 했는데 우리 시험이 서술형 시험으로 바뀐 이후에는 도덕과 평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다. 뭐 그 정도 좀 확인을 해 두시고 만약에 평가 문제를 내면은 교육과정 문제가 빠지든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출제된 적이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그 범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요 안에 있는 범위들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범위들과 관련된 이론 내용들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그래도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 정신분석학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도덕심리학 영역에 속하는데 물론 이분이 도덕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오히려 그냥 의사죠, 의사.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을 치료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구축하셨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들은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거의 참고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로이트 이론은요, 원래 실제로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를 연구하고 병증을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프로이트의 이론은요, 오히려 의학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예술, 오히려 이런 데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고, 물론 정신병적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의과대학의 의사들은 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의과대학의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막 환각증세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신경병리학적인 현상들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병리학적 현상을 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뇌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죠. 유론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울증 같은 게 생기면은 약물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 보는 거죠. 신경학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정신병리학적인 관점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접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리 상담가는 많죠.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푸시카날리스트, 정신분석가? 네, 우리나라는 현직 의사들, 정신과 전공 의들이 요거까지 함께 합니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를 가면은 상담도 해주고 의사가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하는데 웬만한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가 따로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나오면 이 라이선스를 줘요. 이 정신분석과 의사 면허증처럼 줘서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우울한 것 같다. 내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마치 의사를 찾아가듯이 이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분들은 아마 약물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상담 있잖아요. 이렇게 침대 비슷한데 이렇게 눕혀놓고 상담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의사보다 돈도 많이 벌어요. 정신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 정신과 간다 그러면은 말하기가 좀 꺼려지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미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서양 애들은 조금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찾아가요. 가가지고 상담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분열 이렇게 심한 정신병적인 문제가 생겨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저 정쟁이 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던데.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유명한 그 점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진짜 아주머니들이 정말 많이 찾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그분이 미래를 잘 예측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렇게 풀식 아날리스트 역할을 우리 점치시는 분들이 하시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근데 그분들은 보통 이런 걸 배웁니다. 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파리에 보면 팔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리 팔대학의 심리학과가 이 프로이트 락강 학파들이 만든 심리학과라서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고 공부 끝나고 나면은 이 자격증 받고 개업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히려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영향을 준 분이 프로이트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제가 철학을 정말 현대 철학을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태동될 수 있도록 현대 철학의 독특한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가 갖추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 프로이트의 역할이 어마어마해요. 근대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이분하고 니체하고 이분인데 서구의 근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이성 중심의 사고, 이성 중심의 철학 있잖아요. 명료한 사고를 강조하는 분명하고 명석판명한 사고를 강조하는 이성 중심의 철학 체계, 이 체계를 그 근간에서 뒤흔들어 버린 게 프로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는요 데카르트처럼 모든 지식의 근원이 명석판명한 관념들 있잖아요. 본유관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분명하게 의식한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데카르트예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아는 게 없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활동하고 어떤 정신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그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요소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걸 밝혀내거든요. 이러면서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적인 철학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뒤흔들어 버리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철학에서도 영향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 이분의 뭐 그런 영역에서의 영향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 도덕 심리학의 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분은 도덕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과 관련된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심리학 연구를 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특이한 정신병적인 현상들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연구 과정에서 하나의 이론을 구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도덕을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도덕을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분 표현대로 하면 문명화된 도덕은 개인에게는 비극이에요. 온갖 정신병적인 현상들을 불러일으키는, 병증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이 문명화된 도덕이. 문명화된 도덕이 하기 때문에 이분 도덕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죠. 도덕적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자, 대신에 우리 도덕과 수업도 그렇고 우리 도덕 심리학에 시사하는 바는 있겠죠. 그 점들을 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인간의 본성이란 우리가 교육받기 이전에 특히나 도덕교육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 일단은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주의자라고 생각하고 학생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갖는 그 학생의 자연적 성향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은 이거예요. 쟤는 비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다. 이게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일까? 그런 존재일까?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연적인 성향이 뭔지 한번 볼게요. 무의식 영역,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봅시다. 무의식이 무엇인지. 영역에 존재하는 성적 충동, 공격 충동, 물론 그 죽음의 충동도 있습니다.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충동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성적 충동. 이죠, 리비도. 자, 그리고 공격 충동. 요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요소예요. 자연적인 요소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적인 요소 있죠. 이 본능적인 충동이라고 불려지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비도덕적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아마 교육학 할 때 그 심리 성적 발달 단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가면 이 리비도 에너지가 이렇게 지대별로 드러나죠. 도출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충동들이 생기죠. 욕구도 생기잖아요. 보면 막 근친상간 욕구 같은 거 막 일으키죠. 아들은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성애를 어머니에 대한 성애, 딸은 아버지에 대한 성애, 소위 근친상간에 대한 욕구, 다음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살부 컴플렉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충동.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이것으로부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비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비도덕적이라는 이야기는 프로이트 말대로 문명화된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입니다. 당연하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합리적 고려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거든요. 매우 비합리적이에요. 자,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무의식 기억력에 존재하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교육받기 이전에. 자, 이때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은 요거 있잖아요.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무의식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의 행위들, 다음에 정신적인 활동들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그것들을 일으키는 궁극적 원인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프로이트는 뭘 거부해버리냐면 자유의지, 자발성, 자기결정, 인간적 책임감 같은 개념들 있죠. 이 개념은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 인간에게 유일한 자연적인 요소는 요거고, 이거는 매우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요소들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활동과,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동 및 정신활동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부터 우리의 활동들이 일어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칸트식의 자유의지, 자발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기본 생각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그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이건 인간에 대한 낙관적이다, 비관적인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과학자입니다. 의사예요, 의사. 그냥 있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하지 않아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도덕적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은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물론 우리 중등 과정의 도덕 심리학 영역에서 프로이트가 잘 출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에 비해서는 자주 출제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덕성 형성되는 그 시점이 보통 한 5, 6세거든요. 그러면 이건 유아예요, 유아. 유아. 그래서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 유아하고 그다음에 초등에서는 프로이트가 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게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5, 6세에서 이미 끝나거든요. 일정 정도 다 구축이 된단 말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5, 6세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5, 6세를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지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그냥 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비도덕적인 애들, 그런 비도덕성을 타고난 애를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일단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도덕 심리학입니다. 마음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신의 세 수준과 인성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정신에 관한 지형 모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정신 안에 지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형이 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안에. 자, 우리 정신 안에 지형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지형이 있냐? 우리 정신이 이렇게 있으면 세 개의 지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개의 지형. 세 개의 지형. 하나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우리 정신이 이 세 지형을 갖추고 있다. 세 지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자, 의식이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의식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불어로 꽁시형수라고 그러는데 원래 시형수는 알미예요. 알미고 이게 앞에 COM은 아실 거예요. 이게 라틴어 어원이잖아요. 이게 위드예요. 위드거든요. 위드인데 이 의식은요 언제나 자의식을 동반합니다. 뭐와 더불어 있는 알미예요. 뭐와 더불어 있겠습니까? 나와 더불어 있는 알미예요. 의식이란 그런 거예요. 나와 더불어 있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 우리 막 사고활동 하잖아요. 그 사고활동 할 때,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나는 생각한다면 나는 고로 존재한다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의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의 의식적 경험이 일어나는 정신의 지형, 그 영역, 그 영역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런데 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의식이라는 거 있는데, 영어로 메모리. 가 있고 영어 단어 여기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메모리 말고 수버니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기억으로 번역하고 요거는 상기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상기설 이러면은 더 테오리 오브 메모리가 아니라 더 테오리 오브 수버니어. 그러니까 상기가 뭐냐면 기억하고 달라요. 상기는 수버니어는 요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의식에다가 담아두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들이 있잖아요.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은 의식의 영역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 잠재의식 영역에다가 담아둬요. 장기 기억의 형태로 담아두든 뭐든 간에 담아두다가 내가 의식 활동을 할 때 필요할 때 끄집어내 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전부 다 의식에 띄워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완전 정신병이죠. 여러분 기억력 좋은 사람하고 사귀면요 되게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거? 기억력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은 야, 너 20년 전 몇 월 며칠 몇 해 나한테 왜 그랬냐 하고 어떡하라고 그걸 기억도 안 나는데 게다가 감정 기억까지 만약 또렷또렷하다. 그거 힘듭니다.
12년 전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느낌 어땠어? 그거 기억나요? 기억은 나죠? 좋았다. 그러면 좀 더 세심하고 섬세하게 이야기해 보라 그래. 그게 어떻게 기억나요? 감정이 그냥 좋았지. 그냥 어렴풋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피곤해. 이거 우리가 경험한 것들 전부 의식에 담고 있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되 해놓고 삶의 필요성이 생기는 순간에 끄집어내는 거죠. 삶의 필요성, 어떤 필요성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가 정신의 마음의 작용을 통해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런 걸 전의식이라면 현재 의식 밖에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의 세 지형이 있다라면 여기 이걸 무의식이라고 합시다, 우리. 의식은 되게 작으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무의식의 영역이고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삶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상기해내는 자, 현재 의식 밖에 있으나 쉽게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의 지대 영역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이트한테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식에서, 그러니까 요 지대, 지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잖아요? 활동의 동력, 원동력은 전부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자, 무의식이죠? 우리가 의식을 못해. 의식을 못해요. 나는 지금 생각한다? 그 생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는 나는 다 생각할 때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돼. 그런 영역이 오히려 더 커요. 우리 정신에. 여기가 5%라면 여기가 그냥 90%예요, 90%. 우리 정신에서 그만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식이 불가능해요. 의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있죠. 내가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사람들 사례를 보면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들은 그 행동의 원인을 몰라요.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쪽 방에 있다가 푹 뛰어가 저쪽 방 가가지고 잉크를 쏟아버려요. 어떤 부르주아 가문의 여성분이 부인이 계신데 이 방에 거실에 있다가 갑자기 침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침실 탁자에 있던 잉크 있잖아요. 잉크를 탁자 보에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한 행위가 아니고,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원인이 없냐?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 그 귀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자각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무의식에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활동과 정신활동과 기본적인 행동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인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의식하지를 못해요. 그게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꿈에서 나타날 때는 이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이 의식을 뚫고 우리 잘 때 꿈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의식의 칸막이가 있잖아요. 이걸 뚫고 나오기 때문에 왜곡돼요. 상징의 형태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 물고기라든지 사다리를 올라간다든지 정신분석가들은 그걸 해석해줘요. 그 물고기가 뭘 의미하는 건지 네가 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건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 꿈에서 이렇게 드러나죠. 자, 어쨌든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정신의 부분이에요. 이때 대표적인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가 뭐냐면 첫째 선천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성적인 공격적인 충동들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 있고 다음에 후천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후천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초자예요. 초자는 후천적인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자, 중요한 게 뭐냐?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하잖아요. 정신활동, 행동으로 수행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들의 근본이 되는 의식되지 않는 동기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활동이나 행동들에서는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까 어떤 말 했죠? 자기결정, 자유의지, 책임감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입니다. 자, 이게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세 지형입니다. 의식, 뭐 보통 이 그림을 많이 쓰죠. 이거 빙하, 이게 바닷물인데 의식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의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동기가 될 요소들을 내장하고 있는 게 무의식이다. 자, 요거를 두 번째로 보도록 합시다. 자, 인성의 구조 혹은 성격의 구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정신 안에 의식, 무의식, 뭐 전의식 이게 따로 있고 다음에 인성의 세 구조가 있거든요. 자, 초자, 뭐 원초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지형하고 요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초가 막 있고 막 이렇게 이쪽에 뭐 자 있고 이쪽에 초자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신이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쉬운데요. 자, 일단은 우리 인격 혹은 우리 인성 혹은 우리 성격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어요. 세 요소가 있거든요. 자, 원초아가 있고요. 이드라고 불려지는 다음에 자아가 있고요. 에고, 그 다음에 그 초자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에고라고 불려지는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 인격 혹은 인성 혹은 성격을 구성하는 세 요소예요. 세 요소인데 요 중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것만이 선천적입니다.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뭐 아기 때 기억이 안 나겠죠? 어떤 분한테 저번에 뭘 봤는데 뭐 5월 5일 어린이날 때 했으니까 애한테 맛있는 거 먹이자, 뭐 애한테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하자. 근데 애가 아직 애기예요. 어머니가 기억도 못 하는데 뭐 하려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기억도 못 하는데 뭐 하려고 맛있는 걸 사줘요. 자, 어쨌든 간에 요것만 선천적이에요. 요게 선천적이고 요 두 가지 있잖아요. 자아와 초자아는 후천적인 거예요. 요걸 기본적으로 이드에 근거해서 분화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분화되어 나오는 것들인데, 자, 그 정도만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요거부터 봅시다. 원초아부터 이드라고 불려지는 원초아부터 볼게요. 무의식의 자리에 있는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 자, 여러분들 그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초아로부터 이런 욕구들,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들 있죠? 욕구들이 솟아나와요. 원초아로부터. 자, 솟아나오는데 정신의 에너지의 리비도 말하는 겁니다. 리비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저장소이자 정신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인성의 요소입니다. 인성의 요소. 자, 따라서요. 요 원초아는 매우 특이한 성격을 보여줘요. 어떤 성격을 보여주냐면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고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원초아예요. 그러니까 원초아라는 어떤 우리 인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주요 기능이 뭐냐면 얘가 여기 분출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즉각적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요걸 활동 목표로 삼아 활동하는 인성의 한 요소가 원초입니다. 따라서 원초와도 활동을 할 텐데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얘의 활동 원리를 얘가 활동할 때 어떤 원리에 따라 활동할 거 아니에요. 활동 원리를 쾌락 원리라고 불러요.
왜 쾌락 원리라고 부르냐? 얘가 무엇 활동 목표로 활동한다고요?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화의 활동 원리를 쾌락 원리라고 불러요. 쾌락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쾌락 원리에 따른 원초화의 활동 있죠? 이 활동은요, 아까 보셨죠? 매우 비도덕적이고 매우 반사회적이며 앞에 매우자를 붙일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비합리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로지 쾌락 원리에 따라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고자 할 뿐, 이걸 만족시키고자 하는 만족시키려면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족시키려면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단에 대한 합리적 고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본능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초의 활동은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초화는 그런 거 안 해요. 어떤 성적 충동이 생겼죠. 그럼 무조건적으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고려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세쯤 되면은 근친상간의 욕구 생기잖아요. 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구식이 있잖아요. 근친상간의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그러니까 아빠를 죽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때 이 욕구 있죠. 굉장히 아까 문명화된 도덕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가 생기면 그걸 무조건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해요. 이게 원초화의 활동이에요. 이게 원초화의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육받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물론 프로이트의 그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는 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라고 하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키워보면 어느 시점 가면은 구강기라고 이야기되는 무엇이든지 빨아요. 그때 되면은 정말 힘들어요. 애 키울 때. 이게 주위에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니까 아니면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것들이 주위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뭐만 주면은 그냥 입에 넣으니까. 뭐만 주면 입에 넣고 더러운 거든 뭐든 간에 계속 입에 넣어요. 입에 넣으니까 진짜 힘들죠. 그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싹 사라지던데, 자, 어쨌든 간에 요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초화만이 선천적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이거 나이가 어느 정도만 돼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충동을 아무런 고려 없이 해소하고 있다 덤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자아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렇겠죠.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하다 보니 장애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에 대한 성의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최대 장애가 누구예요? 프로이트에 말하면 아버지죠. 아버지죠. 아버지와 더불어 한 대상을 두고 사랑의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힘이 셉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세죠. 세거든요. 자,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장애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장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아가 분화되어 나옵니다. 자, 자아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성의 요소로서, 자, 인성 안에서 일종의 집행자의 역할을 합니다. 인성 안에서 일종의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데, 원래 여기 원초화가 있고 나중에 보실 초자아가 있는데, 이 두 놈이 요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자아는 이 두 놈이 항상 자아를 괴롭혀요. 항상 자아를 괴롭혀요. 그런데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자아한테 명령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명령하고 요구를 해요. 명령하고 요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놈이 상반된 명령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상반된 명령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자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얘네들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예요. 원초화의 욕구도 해소돼야 되고요.
초자의 욕구도 충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초자나 원초와는요, 요구할 뿐 스스로 집행하지 않아요. 집행하는 건 자아예요. 집행하는 건 자아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의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 원초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원초와와 초자는 나중에 탄생하니까 원초와는 원제 선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원초와로부터 자아가 이렇게 분화되어 나오는데 원초와하고 자아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명확하게 지각하고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 원초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의 요소예요. 충동이 장애물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아가 분화되어 나오는데 자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원초와의 관계 속에서 원초와가 어떠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계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자,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자아가 발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 비합리적인 원초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원초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유능함이 향상되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요게 자아의 발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원초와의, 그러니까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요구를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원초적 욕구, 그러니까 본능적인 충동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유능함이 생겨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기 때문에 활동 원리가 달라요. 원초와하고 자아의 활동 원리가 다릅니다. 원초와의 활동 원리는 뭐라 그랬죠? 쾌락 원리라고 불렀죠. 왜 쾌락 원리라고 불러요? 합리적 고려를 안 해요. 무조건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얻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자아는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원초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원초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 요소라 그랬죠. 자,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욕구 있잖아요. 욕구를 제어하는 역할까지 해요.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루는 역할까지 하는 게 자아예요. 자, 하기 때문에 자아는 쾌락 원리가 아니라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합니다. 현실 원리에 따라 활동하는데, 자, 요때 현실 원리란 뭐냐? 발생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실제적인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원초와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실 원리란 행동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의해 통제되기보다는 외부 세계의 상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현실 원리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자, 이 생각 하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자아가요, 요 활동 원리에 따라 활동하는 게 자아다. 자, 이 자아는요, 유아에게 아주 초보적인 도덕감을 줘요. 즉, 사회적 규칙과 인습에 대한 인식 및 그것의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한 인식을 부여하는 게 자아예요. 자, 요게 자아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슈퍼에고죠. 초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초자아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요게 형성되는 건 한 5, 6세 정도에서 형성됩니다. 성기기라고 보통 불려지는 그 시기 있죠? 5, 6세에, 이걸 아동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동이라 한 6세 정도 하면 아동인가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7, 8세 될 테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한다던데? 만 나이 쓴다, 기쁘죠? 갑자기 잘하면 2살까지 내려가요. 잘하면 2살까지도 내려갑니다. 만 나이로 치면 저번에 무슨 신문, 그거하고 신문 보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약간 불편한 점이 생긴다던데요? 그 전에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이가 1살 차이가 나고, 뭐, 그 1살, 그건 뭐, 1살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몇 달 아니면 몇 달? 몇 달인데, 자. 이때 되면 뭐 잘 여러분 교육학 공부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때 어떤 그 심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기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원래 그 프로이트가 했던 그 용어는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그 남성 애들을 분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기죠, 그죠? 자, 요 시기에 초자가 형성이 돼요. 요 시기에 초자가 형성이 되는데, 자, 초자가 무엇인지부터 보고 갑시다. 초자란 최초에는 부모에 의해, 자, 이후에는 교사라든지 그 밖에 우리가 사회에서 권위 있다라고 불려지는 인물들 있죠? 심지어요, 위인전을 읽어도 돼요. 위인전을 읽어도 돼요. 어쨌든 최초의 부모에 의해 그리고 이후에는 교사나 그 밖에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 부과된 도덕적 가치들과 억제적, 후속적, 금지적 규준들. 이거 사실상 사회의 규칙이죠. 우리가 사회의 도덕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걸 내면화하여 형성된 겁니다. 아버지의 상을 내면화한 겁니다. 그래서 초자의 외침을 아버지의 외침이라고 불러요. 프로이트가. 아버지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내면화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내면화 과정이 있죠. 동일시 내면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심리학적인 과정이니까. 자,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인성의 도덕적 부분이에요. 자, 아까 자아는 집행자라 그랬죠. 자아는 집행자라 그랬죠. 자, 얘는요, 초자는요, 도덕적 명령이 분출되는 부분이에요. 요소예요. 원초아는 온갖 본능적 충동들, 리비도 에너지가 솟아나는 곳이며, 초자는 도덕적 명령이 분출되는 요소예요. 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아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여기에 끼어서, 솔직히 프로이트의 자아는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자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할 때 많이 했던 말이 고통받는 어머니예요. 자아는 고통받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남편한테 치이고 자식한테 치이고 뭐 그 속에서 행동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요구도 있고 남편의 요구도 있고 그러면서 항상 고통받는 어머니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초자는 이래요. 조금 이따가 아마 초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를 볼게요. 이 초자를 구성하는 두 요소가 있어요. 초자는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이 돼요. 이때 여러분들 자꾸 무슨 물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신의 기능. 자, 그러니까 초자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면화해서 형성된, 소위 말해 그 사회의 규칙들을 내면화해 형성된 초자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아 이상이라는 기능과 양심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초자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정신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초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일단은 원초화와 관련해서요. 원초화와 관련해서 원초화의 충동을 완벽하게 제지하려는 역할을 해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원초화의 충동을 완벽하게 제지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스스로 제지하지는 않아요, 이게. 초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건친상간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초자는요, 예를 들어, 야, 그건 비도덕적이야. 저거 제재해야 돼를 자아한테 요구해요. 그러면 자아가 초자의 명령을 받아서 요걸 제지하는 겁니다. 초자 자신이 스스로 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자아와의 관계에서 보면, 야, 너 합리적 고려 이런 거 하지 마. 아까 원초화하고 자아 사이의 관계 어땠어요? 원초화의 충동이 딱 생겨났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가 하는 일은 요걸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자아라 그랬죠. 초자아는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합리적이고 비합리적 아예 하지 말고 오로지 도덕적인 고려만 하라는 거예요. 자아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로지 도덕적인 고려만 하라. 자, 생각, 말,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완벽함, 특히 도덕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자아를 인도하는 게 초자아예요. 초자아예요. 그 정신병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초자아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 인성을 구성하는 게 지금까지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죠. 그러면 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강한 인성이란 어떤 인성이냐는 거죠. 건강한 인성이란, 보세요. 성숙하고 건강한 인성이란,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인성이라고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 자아는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원초아와 초자아와 다음에 객관 세 개 있잖아요. 이 세 개는 그건 자연세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각기 나름의 특성에 따라 자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합니다. 원초아는 원초아의 요구가 있죠. 초자아는 초자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세계는 반작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건강한 인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얘네들의 요구를 잘 조절하고 통제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얘에서 생겨나는 본능적인 충동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그 프로이트의 환자들 대부분이 이 관계를 자아가 조절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난 겁니다. 이 요구들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통제를 하지 못해서 자아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건강한 인성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건강한 인성이에요. 건강한 인성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프로이트가 이거 사실상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시사점이에요. 프로이트가 했던 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생겨났냐를 보는 거죠. 보는 거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상적이에요. 요것들 사이에 자아가 힘을 가지고 요것들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요것들 사이에 균형을 이뤄내면 정신병적인 문제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아주 도덕적인 활동들,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힘들다는 게 문제가 생기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 요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자아의 불안이라는 주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